요즘 아내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듭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아내는 원래 핸드폰을 손에 잘 안 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툭 내려놓고는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옆방에 가는 순간에도 꼭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면 꼭 늦게까지 씻어요. 씻고 나오면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전엔 같이 누워서 오디오북을 들으며 잠들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저보다 혼자서 훨씬 늦게까지 깨어 있어요. 주말이면 넷플릭스 켜놓고 같이 영화 보는 게 우리 루틴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요가 수업이 늦게 끝났다거나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요가를 시작한 건 1년이 조금 안 되었어요. 시험관 시술이 실패하고 한동안 우울해하던 아내가 운동이라도 해보겠다며 시작했죠. 그땐 이해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자주 나가요. 평일은 물론 주말 아침까지요. 요가 수업이 많이 늘었어라는 아내의 말이 어느 순간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운동 때문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일찍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저녁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엔 아무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옷도 헐레벌떡 입은 티가 났고 머리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회식 취소됐어. 배도 고프고 해서 그냥 왔지. 아, 그래? 나 지금 막 씻으려고 했는데.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왠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재에 앉아 책을 뒤적이던 중 책장 위에 놓인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매일 짧게 기록하는 일기장 같은 거였죠. 무심코 넘기던 페이지에 낯선 문장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과의 첫 수업. 처음엔 몰랐지만 점점 익숙해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단순히 요가 강사 이야기일까?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꺼내 SNS를 켰어요. 아내가 팔로우하는 요가 강사의 계정을 살펴봤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사진 찍은 남자 해외에서 수련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 사이로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아내가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아내의 운동복과 머리끈이 정확히 같았어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또렷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무작정 의심하기보단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였다가 괜히 오해로 끝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뒤 아내가 요가 수업에 간다는 날 일찍 퇴근해서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 요가 스튜디오는 강남역 8번 출구 근처에 있었고 도보 1분 거리에 작은 카페가 있었죠.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고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아 요가 스튜디오가 보이는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내가 스튜디오 문을 나왔습니다. 운동복 차림,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손엔 작은 백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뒤를 따라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SNS에서 봤던 요가 강사였어요. 그 남자가 먼저 차 문을 열었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에 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차에,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타는 아내의 모습.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걸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 시간이 되면 자꾸만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있는 장소, 통화 시간, 메시지 알림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그렇다고 정면으로 묻는 건 아직 이르다 싶었고요. 그러다 보면 괜히 의심만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보기로 했습니다. 지켜보는 쪽을 선택한 거죠. 하루는 아내가 외출하고 없는 틈에 작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어요. 이전엔 한 페이지만 봤는데 이번엔 차근차근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손글씨는 깨끗했고 문장은 짧고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함께한 시간, 자꾸만 생각난다. 정확한 표현은 없었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운동 강사에 대한 표현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너무 가까워져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아내의 핸드폰 백업 파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기기 바꿀 때 제가 직접 백업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사진, 대화 내역, 일정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셈이겠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보다가 들키면? 아내가 오해했다고 몰아붙이면? 그런데요, 이미 마음속에선 그 계정을 열고 있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을 골라 아내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공유하는 부부처럼 보였으니까요.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했고 메시지 동기화를 확인했어요. 최근 삭제된 메시지 항목에서 몇 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덕분에 1시간 동안 현실을 잊었어요. 내일도 갈 수 있어요. 괜찮죠?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인지는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친구 사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무심코 그런 얘기를 흘렸습니다. 우리 집사람 말인데 요가 다니고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 강사랑 좀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 그거 기분 나쁘면 이상한 거냐? 친구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군요. 그거 100%다. 네가 지금 말한 그 느낌.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거든. 다 본능이야.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며칠 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일부러 당기고 요가 스튜디오 근처 카페로 또 향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엔 캠코더를 들고 갔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손에 텀블러를 들고 있었고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 남자가 아내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란 걸요. 그들이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 그 둘의 관계 깊이, 그 모든 걸 더 분명히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SNS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의 계정에는 자기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그리고 오늘은 아들 운동회. 행복한 하루라는 문장. 유부남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내가 유부남과 그 남자도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게 돼버린 걸까? 요가 강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엉켜버렸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두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씻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는 그 얼굴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수건을 따로 챙기고 향수를 살짝 뿌리더군요. 오늘은 좀 땀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낸 후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난번 위치를 기억해 두었거든요. 요가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 그리고 근처 카페까지. 강남역 인근은 평일 오전에도 북적이지만 그 건물 앞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고 뒤이어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둘은 바로 마주보며 웃었고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아내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그의 차에 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녹화 버튼은 눌렀지만 제대로 찍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제 눈에 너무 선명하게 박혀버렸거든요. 그 차는 잠시 후 도로를 따라 나갔고 저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에선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조금 열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은 자꾸 짧아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들은 어느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는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조용한 브런치 카페.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갔고 저는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참 뒤 그들이 다시 나왔고 차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모텔이 밀집된 구역 근처였습니다. 차는 그중 하나 앞에 잠시 멈췄고 그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상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모든 게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밤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습니다. 오늘 친구랑 커피 한잔 하다 보니까 늦었어. 아무렇지 않은 척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 재밌게 놀다 왔으면 됐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더는 믿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확인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이 일을 어떻게 마주할지 그리고 어떻게 끝낼지 그 결정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루틴대로 움직였고 그 안에서 저는 낯선 사람을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웃고 밥을 차리고 출근길에 제 옷깃을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저는 매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남편 역할을요.
하지만 더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 남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면 그 아내는 과연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가정까지 흔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쪽이 먼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거니까요. 그 아내는 저처럼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그 남자의 SNS 계정에 남겨진 가족 사진을 토대로 계정을 추적했고 결국 아내분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적혀 있었고 최근엔 아이 그림을 자주 올리는 계정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다 쪽지를 보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수혁 씨의 배우자분이 맞으신가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길게 고민한 끝에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과 함께 사진 몇 장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정말 이게 다 사실인가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순간을 그녀도 겪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고 자기 전에 늦게까지 뭘 보고 있고 그런 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만나보실래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서울숲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지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기까지 몇 번이나 숨을 고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엔 그냥 좋은 강사였어요. 몸이 안 좋아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감추고 외박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비슷했어요. 아내가 요가 수업을 빌미로 너무 자주 외출하고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날 대화는 조용하게 하지만 깊게 이어졌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말하더군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먼저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은지 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증거 정리, 일정 조율, 필요한 정보 공유. 그렇게 이유 있는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차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보셨어요? 제 남편은 외박한 날 차를 몰고 나갔거든요. 혹시 영상에 뭐라도 찍혔을까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가끔 집에 늦게 오는 날 대중교통이 아니라 차량 호출을 쓰거나 가끔 남의 차를 타고 왔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블랙박스 복원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은지 씨에게 받은 차량 내 메모리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시도해야 했거든요. 며칠 뒤 복원된 일부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짧은 영상. 어두운 밤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에 오르고 조수석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웃음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웃음소리가 그 영상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잠시 영상 재생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가슴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웃음은 분명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억양.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화면 속 조명, 배경, 차량 내 대화, 그 모든 게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위치 기록과 비교해 봤어요.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좌표, 그리고 아내가 외출했다고 한 시간대와 완벽히 겹쳤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이제 말로 돌릴 수 없는 기록이요. 은지 씨에게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녀 역시 CCTV와 통화 내역, 문자 백업을 통해 하나하나 정황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희 집 CCTV, 원래는 주방하고 거실만 찍히거든요. 근데 남편이 외박한 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온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옷이 아예 바뀌어 있었어요. 외박 핑계는 뭐래요? 직원들이랑 회식했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거짓말이었는데 그땐 왜 몰랐을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감정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다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은지 씨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줬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사용하던 태블릿에 남아있던 백업 파일에서 나온 대화였어요. 그중 아내 이름과 너무나 유사한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이 나요. 당신 덕분에. 내일도 그 카페에서 봐요.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혹시 그날 사진 아직 있어요? 짧은 문장, 애매한 표현이었지만 맥락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교류하고 있었고 단순한 감정 이상의 관계라는 걸 암시했죠. 이쯤 되면 더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노트북을 확인하던 중 크롬 브라우저에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통해 사진 백업 클라우드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몇 장의 사진, 흔들린 얼굴, 반쯤 잘린 테이블 위 커피잔, 그리고 차량 안에서 찍은 듯한 남자의 손목시계 일부가 보이는 사진. 정면이 아니었지만 그 시계는 분명히 그 요가 강사가 SNS에서 차고 있던 시계와 같았습니다. 고급 브랜드였고 모델명도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증거 하나하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은지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감정이 많이 잠잠해진 상태였어요. 처음엔 서로 분노와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감정보다 현실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다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둘이 우리가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직 아내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지켜만 봤어요.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걸로 확실한 준비를 해두고 싶어요. 아이 문제도 있고 제가 손해보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현실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 하나에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캡처한 메시지, 영상, 녹음 파일, 사진, 위치 기록까지 하나씩 정리하며 이게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중 생활이 하나둘 드러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와 마주해야 할 시간만 남아 있었어요.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진실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은 뒤 밥은 먹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대충 먹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제 말투가 달랐는지 아내는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진아.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그 말에 아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조용히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 블랙박스 영상에서 추출한 장면, 그의 차량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까지. 아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게 오해야. 정말이야. 그 사람이랑은 그런 관계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도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왜 그 사람 차를 타고 왜 같이 모텔 앞에서 내리는 건데? 아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건 잠깐 아픈 데 있어서 쉬었다가 온 거야. 진짜 아무 일 없었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속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사람 유부남이야. 아들도 있더라. 그 아내도 지금 다 알고 있어. 아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제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 몰랐어. 유부남인 줄은. 저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리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참 허망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뒤 저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던 시간대의 위치 기록이 스마트폰에 남아있을 가능성. 과거에 아내 핸드폰을 초기화하면서 위치 기록이 자동 백업된 계정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했고 그날의 GPS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48분.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 인근. 약 2시간 체류.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기록만 있으면 이제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입을 열려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 그 짧은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에 들어가 USB에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게 확인됐어요. 이제 준비하죠. 은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래요. 이젠 정리해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배신에 대해 정당하게, 냉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치면 눈만 피했고 아내도 더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은지 씨와의 연락은 더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증거를 정리했고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이혼 소송이랑 상간자 소송 자주 맡는 곳인데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은지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했고 질문을 빠르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 충분합니다. 사진, 위치 기록, 블랙박스, 대화 내용. 상간자 소송 진행 가능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에도 유리할 겁니다. 그 말에 은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자리에선 조용히 메모만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상간자라고 부르려니 가슴 한쪽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을 붙잡고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은지 씨는 아이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들도 수집하고 있었죠. 그리고 변호사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혹시 아내분 따로 사업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 변호사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요즘 SNS를 자주 하던데 어디 브랜드랑 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은지 씨와 함께 확인한 결과 아내는 조용히 SNS 쇼핑몰 창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사진도 이미 촬영을 마쳤고 서포터즈를 구하고 있는 게시물도 발견됐습니다. 이제 독립할 준비까지 했구나.
그 순간 묘하게 허탈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한 배신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수혁이 운영 중이던 요가센터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익명 민원을 넣었습니다. 귀사 가맹점 중 특정 지점에서 강사와 수강생 간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귀사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어 제보드립니다. 며칠 후 본사 측에서 해당 지점 점검 관련 메일 회신이 왔고 정식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혁에겐 조용히 압박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블로그나 지역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요점을 찌르고 있었죠. 요가 선생님이 수강생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면 무섭네요. 아이 맡기던 학부형인데 충격입니다. 그 여자 사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댓글이 달리고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서진이 새로 운영을 준비하던 쇼핑몰 계정에 의심스러운 댓글이 하나둘 붙었습니다. 혹시 요가 불륜녀 맞죠? 남의 남편 뺏고 장사하시려는 거예요? 이 계정 계속 운영하시게요? 그걸 보는 순간 차갑게 가라앉은 감정 너머로 무언가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과일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이나 사정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저는 그걸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아내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정말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무리 평소처럼 행동하려 해도 이미 모든 게 틀어진 상태였죠. 주방에 서 있는 모습, 혼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뒷모습,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내는 마치 미래를 준비하듯 평소보다 더 자주 SNS에 접속했고 제품 촬영 사진을 정리하거나 런칭 준비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 포스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 여자 요가 선생이랑 바람난 사람 아니야? 진짜면 대박이네에 있지 않았어? 이런 계정 못 믿겠네요. 그냥 나가요. 아내는 처음엔 지우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며칠 가지 않았어요. 검색어 자동 완성에 서진 요가, 불륜 쇼핑몰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블로그 마케팅 업체와도 계약이 중단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미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런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내가 스스로 만든 결과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더군요. 그 무렵 은지 씨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하네요. 지점도 문 닫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분노, 그 다음은 실망, 그리고 지금은 그냥 예상된 수순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은지 씨는 법적으로도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했고 아이 양육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 기록도 제출했죠. 솔직히 아직도 믿기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은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상하게 편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공감도 위로도 없이 그저 묵묵히 각자의 삶을 회복하려는 사람끼리 조용히 서로를 지켜봐주는 관계. 그 즈음 수혁이 은지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몇 번의 부재중 전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 아이 얼굴이 보고 싶다.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은지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그 사람도 안쓰러울 뿐이에요. 저 역시 아내에게 어떤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밥도 따로, 방도 따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시간이 이어졌죠.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혼 얘기 꺼낼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꺼냈네.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 이혼 서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절차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과 이제는 문서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게 그녀는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정과도 연락이 끊긴 듯 했고 친구들 연락도 점점 뜸해졌어요. 이따금 휴대폰을 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봤지만 이제는 그 눈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잃은 건 저 하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식은 사이 절차는 오히려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협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상간자 소송. 모든 게 문서 위에서 결정됐고 그 문서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고요. 어느 날 회사에 발령 공지가 떴습니다. 지방 지점의 팀장 자리가 비게 된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자원했습니다. 복잡한 서울에서 지나간 기억들과 매일 부딪히며 사는 것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는 날 거실에서 마주한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난 게 아니야. 넌 스스로를 잃은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문을 닫기 전에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때 함께 웃고 싸우고 꿈을 꾸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지방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지 씨였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려왔어요. 아빠가 꽃을 들고 웃고 있대요. 아이 눈엔 아직 희망이 보이나 봐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는 그 희망이 오래 가야죠. 우리는 더 이상 자주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짧게.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신뢰처럼 느껴졌어요. 수혁은 소문대로 요가 센터가 폐업 처리됐습니다. 은지 씨 말로는 한동안 어디 기거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전 그가 은지 씨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미쳤던 것 같아. 이제라도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 말에 은지 씨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이제라도? 당신 이미 끝났어. 난 다시는 안 돌아가. 단호하게 말이죠.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했고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서울을 떠나온 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가 두려웠는데 지금은 혼자가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서울의 지인들이 혼자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이제야 좀 나로 돌아간 느낌이야. 지방에서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제 사정을 모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괜찮다. 서울에 있을 땐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기 위해 버텼지만 여기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 사람들은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엔 조용히 식사하고 퇴근길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작은 도서관에 들러 책 한 권을 빌려오기도 했고, 어느 날은 근처 산책로를 걷다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죠.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날들이 조금씩 저를 회복시켰습니다. 어느 주말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은지 씨에게 문득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창밖 풍경, 길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조용한 오후의 햇살. 은지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좋아 보여요. 저도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위로나 공감이 필요 없는 그저 서로의 안부가 편안한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복수는 뭔가를 되갚아주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복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라는 걸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알아채게 되는 거겠죠.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본 게시물 하나. 수혁은 요가 센터 이후 여기저기 떠돌다 결국 다른 업종으로 전향했고 서진은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욕하고 누군가는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냥 조용히 그 이름조차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함께 웃던 날들,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밤들, 그리고 끝내 포기하게 만들었던 작은 균열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이 도시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저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벌 받아야 할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두었을 뿐이다.